푸틴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를 뺏기는 순간 러시아라는 나라의 생존 자체가 위험해진다고 하는 급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그 대응에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전쟁, 침공이었다는 얘기죠. 러시아는 전쟁에서 패하면요, 곧바로 쿠데타, 정변, 봉기, 혁명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이기면은 그 체제가 30년, 4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푸틴이 생존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종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죠. 사실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만 싸운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부딪혀 왔는데 이렇게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어디서 봐야 할까요? 우크라이나라는 지금 이제 독립국가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로 존재했던 것은 1991년부터예요. 30년밖에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경험을 그쪽에 투사해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는 약소민족, 약소국가여가지고 우리와 같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뭐 러시아는 말하자면 뭐 중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를 못 살게 핍박했다라는 식으로 그쪽을 보는데, 그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요, 애증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왜 형성이 되냐면요, 일단 그 동슬라브인이라고 해서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지만, 이게 뭐랄까요, 같은 민족, 같은 종교,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는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요, 또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장 비근한 예가 저는 그 스페인으로 봅니다. 스페인은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또 하나의 도시가 있죠. 그게 바르셀로나입니다.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이제 카탈루냐일 텐데, 이 카탈루냐는 원래는 그 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독자적인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스페인 왕국의 일부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와 이 마드리드는, 여기 축구 팬 많을 텐데,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 FC가 이 축구하면 완전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대립 감정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나라가, 이 두 지역이 칠천지 원수 관계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한 국가를 이루고 있고요. 한 몇 년 전에 그 바르셀로나, 카탈루냐가 독립하겠다는 어떤 주민투표를 제안했을 때 결국은 그게 실패했죠. 그렇게 보시면서 아주 거칠게 보자면, 러시아는 스페인이고 우크라이나는 이 카탈루냐 정도로 보시면 이게 훨씬 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오랜 그 경험을 같이 서로 부대끼지만, 집안에서도 사실은 뭐 집안 식구끼리 많이 싸우잖아요. 하지만 집안 식구라고 하는 이 공동의 어떤 그 유대 관계가 있는데, 그런 유대 관계가 있는 한편, 또 하나 이게 증오의 관계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가 돼야 한다는 또 흐름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과연 그 주된 흐름이냐, 아니면 그 셋강이라고 할까요? 이게 본류냐, 아니면 지류냐를 놓고도 따져볼 수 있지만, 그런 흐름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 별개의 민족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독립을 하려고 할 때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부당하게 탄압을 해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 두 뭐랄까요, 의식 흐름이 이 우크라이나의 공존을 해 왔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별개의 민족이고 다른 민족이니 우리는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주류를 형성하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그리고 강력하게 표출된 것이 바로 2010년대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든 독립을 하고, 독립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실은 독립을 했죠. 1991년에 독립을 했는데, 그 다음에 명실상부하게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를 얻고, 그다음에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면은요, 하나의 뭐랄까 이 반대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서유럽과 밀착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치 세력이 결정적으로 권력을 잡고 세를 얻은 것이 2014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이 극대화되다가, 근데 그 흐름이 극대화될 때 가장 안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러시아의 푸틴이겠죠. 그러니까 푸틴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를 뺏기는 순간 네. 러시아라는 나라의 생존 자체가 위험해진다고 하는 급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근데 그러다가 2022년에 전격적인 침공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기가 좀 저기 복잡해졌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우크라이나,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나라 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그 중에서도 뭐랄까요, 그 서로 상반된 성향과 정치 성향이 늘 부딪혀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상반된 정치 성향이 충돌하면서도 일종의 그 하나의 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 서로 힘이, 그러니까 이렇게 비등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한쪽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반대편이 정권을 잡습니다.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아왔는데, 2014년에 유로마이단이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친러시아 세력이 줄어들고 친서방 세력이 완전히 그 권력을 잡고 세를 얻게 됐거든요.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한, 아니면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푸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응을 하는데, 그 대응에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전쟁, 침공이었다는 얘기죠. 푸틴과 젤렌스키 모두 이제 정치적 중대한 갈림길에 좀 서 있는데, 그렇죠. 젤렌스키는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5월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지도자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그런 주장을 얘기가 하고 있는데, 젤렌스키의 재임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권투에서도 그러기 상태에 몰렸던 선수가 막판에 역전한 경우도 있고, 저도 뭐 야구 팬이지만 제가 응원하는 팀이 9회 말에 7점 차를 뒤집어서 이기는 게임도 봤었는데, 그것은 정말 예외적인 현상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로 나가자면 재선의 가능성이 없죠. 이미 뭐 잘루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인기가 높은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진 상황에서 과연 그 재선이 가능한가? 그리고 지금 전쟁 초기에는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거의 뭐 80%를 넘었는데 지속적으로 떨어져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뭐 4%라고 하는 그런 모욕까지 당했는데, 뭐 4%는 사실은 과장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흔히 말하는, 사실 공식적인 여론조사 그 발표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도가 뭐 50%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과장일 경우가 있죠. 제가 볼 때는 한 20%, 30%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을 텐데, 재선의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푸틴의 러시아 내 입지는 뭐 앞으로도 견고할 것으로 보세요? 예, 제가 2022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 군데서 했던 표현인데요. 하지만 제 고유한 판단은 아니고 많은 역사가들이 동의하는 바인데, 러시아는 전쟁에서 패하면요, 곧바로 쿠데타, 정변, 봉기,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역사가 증명해왔고요. 전쟁이 이기면은 그 체제가 30년, 4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게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서 이 경험치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당연히 전쟁이 지면 그 전에 체제가 무너지고 전쟁에 이기면은 그 체제가 유지되는 성향이 있지만, 러시아는 그게 너무너무도 선명하게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지금 추세로 나가서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끝나면 푸틴 체제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푸틴이 생존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거의 뭐 현실적으로는 종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또한 역사가로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체제가 자체 모순을 안고 있는데요. 그 러시아가 그 모순이 적지 않은 나라거든요. 오히려 다른 나라가 훨씬 더 큰 나라인데 전쟁에 이겨서 자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그 모순이 계속 축적돼서 나중에 더 큰 뭐랄까요 격변을 불러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전쟁에 이기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에 패하게 되면은 자체 반성을 하면서 체제의 모순점을 드러내고 까발기고 세사를 돋게 만드는 어떤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었을 텐데 전쟁에 이김으로써 모든 모순이 덮여지고 이 모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서양 사람들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청소할 때 그 먼지를 밖에 내다버리는 것이 아니라 카페트 밑에 치워가지고 안 보이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뭐 언젠가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20년 뒤에 30년 뒤에 자체 그 모순으로 자체 모순의 폭발로 크나큰 위기를 겪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뭐 구체적으로 보자면 제가 볼 때는 푸틴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 러시아 체제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후계 구도죠. 이게 그 독재 성향의 그러니까 유일한 권력자가 있을 때 절대로 이인자를 키우지 않거든요. 이인자를 키우지 않는 상황에서 푸틴이 사라지고 단다든지 아니면 뭐 그 갑자기 숨졌을 때 그 격변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훗날의 얘기라서 당장은 러시아가 뭐 승리를 구가한다고 할까요? 그런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적어도 크레물린에는 그 들어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사실 러시아로 많이 좀 넘어갔는데 혹시라도 생각해야 할 변수가 있을까요? 예,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고 이게 뭐 정말로 그 시나리오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강경 민족주의 정치 세력 이것을 푸틴 대통령은 네오나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강경 민족주의 세력이 사실 그 전쟁 전의 상황을 살펴보자면요.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로부터 표는 많이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치 세력 안에서만 놓고 보자면 그 득표율에 걸맞지 않게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어떻게 보자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통합과 중도 노선을 걷겠다고 공약하고 대통령이 된 인물인데 그 뒤에 완전히 그 공약을 다 내팽개치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갔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 강경 민족주의 세력에 포섭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 만약에 그 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사이에서 정말로 원활하게 협상이 이루어져서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그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달리 말해서 우크라이나 강경 민족주의 세력에게 불리하게 내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을 깨기 위해서 그게 우크라이나 안에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스크바 한복판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테러를 가해서 판을 깨려고 하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게 될 것인데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나왔을 때 미국과 그러니까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정전 이후에 글로벌 질서 사회도 되게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국제 사회가 어떻게 좀 변화할 것 같은지 한번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일극 체제는 끝났다. 그리고 다극 체제로 가는 추세는 너무너무도 확연하다. 그에 맞춰서 우리가 입장을 정해야 될 텐데요. 사실은 그 전쟁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푸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바가 그거였습니다. 미국 일극 체제는 민주적이지 않다.
세계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게 푸틴의 표현입니다. 세계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미국의 일극 체제가 끝나고 다극 체제로 바뀌어서 이 다극이 서로 견제하고 절충하고 협력하면서 인류의 그 앞날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푸틴의 그 구상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푸틴의 그 자기 힘만으로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고 미국이 어떤 그 뭐랄까 미국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그 흐름이 가속화되었을 텐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 미국이 유일한 어떤 세계 경찰로 군림해야 된다. 이것이 세계에 좋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트럼프는 그것에서 벗어나서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라틴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프리무스 인테르 파레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 명의 강자 사이에서 으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푸틴과 그 트럼프가 의기투합하는 측면은요 이겁니다. 일극일 필요가 없다. 다극이어도 괜찮다. 이거 여기까지는 트럼프가 그 푸틴과 함께하는 부분인데 거기서도 트럼프의 또 입장은 바로 그거죠. 하지만 미국이 으뜸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아직 양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미국 일극 체제는 끝났고 다극 체제로 간다. 근데 그 다극 체제에서 그 다극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을까는 또 두고 봐야 되고 면밀하게 우리가 그 관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 일극 체제일 때 대한민국의 그 방향 설정은 너무도 간단했거든요. 미국에게만 올인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한편으로 다른 극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당장 동북아시아에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 이 나라들과 또 우호 관계를 맺어야 될 텐데 그러면 정말 이게 1차, 2차 방정식이 아니라 3차,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변수 하나 늘어날 때마다 풀어가는 과정이 정말 힘들어지는데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정말로 슬기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러싼 국제 정세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